711페이지 보면은 재화 판매의 적용 사례라고 있어요. 예, 재화 판매의 적용 사례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뭐가 있느냐, 예, 위탁 판매라는 게 있어요.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뭐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어떤 판매가 위탁 판매인가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뭐 캠브리지가 롯데백화점에 물건을 갖다 놓고 물건이 팔리면은 돈을 정산한다. 그게 위탁 판매의 예죠. 홈쇼핑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위탁 판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홈쇼핑은 감사를 안 해봤는데 홈쇼핑이 팔았을 때 그 돈을 정산하는 그런 구조죠. 위탁 판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골의 영농조합법인이 수박농사를 짓는다. 그런 경우에 수박농사가 끝나면은 그거를 그 트럭에 실어서 서울에 보내죠. 그리고 가락동 시장 상인한테 전화를 하죠. 그 수박 올려 보냈으니까 판매되면은 당신 수수료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위탁 판매다.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제 수탁 판매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위탁 판매라는 거는 최초 부탁을 한 쪽 입장에서의 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 711페이지 보면은 양갈로 A의 제품의 적송, 물건을 보내는 거를, 상대방한테 물건을 보내는 걸 적송이라고 이야기해요. 적송하면서 그 운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운임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예, 운임은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발송 과정에 운임이 나타나면은 그거는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자, 위탁자는 제일 아랫줄에 보면은 수탁자가 제품을 판매하면은 위탁자는 매출을 인식한다. 네, 그렇게 되죠. 이거는 뭐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그 712페이지의 케이스 3을 보면은 이걸 풀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12페이지 케이스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인 S제조는 판매업체인 W판매와 제품 위탁 판매 계약을 하였다. 그래서 S제조가 W판매한테 맡겼다는 거죠. 계약에 따르면 W판매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20%는 W판매의 몫이다. 12월 5일 S제조가 W판매에게 제품 10개를 발송하였다. 운송료 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예. 자, 이쪽이 이제 위탁자, 위탁자 본인의 회계처리인데요. 제품을 수탁자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품 5만원 나가고, 근데 이 과정에서 운반 비용 10,000원을 지출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책에서는 뭐 적송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적송품 뭐 잘 와닿지 않는 말이니까 그냥 재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원래 제품 원가하고 그 다음에 운반비 발생한 거 두 개를 합해서 재고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재고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요 현금 10,000원은 운반비로 인식한다? 아직 수익이 인식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 수탁자는 어떻게 이걸 회계 처리하느냐? 재고자산이 도착했죠? 회계 처리하느냐?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15일 보도록 할게요. W 판매는 위 제품에 대한 광고 비용으로 현금 2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였다. 이 돈은 S제조에서 정산받을 예정이다. 이 수탁자가 광고 비용 현금 20,000원을 지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2만원 이렇게 하고, 광고비는 누가 인식해야 되느냐? 광고비는 이 본인이 부담할 부분이죠. 그래서 본인이 광고비 이렇게 인식해야 되겠어요. 수탁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수탁자는 자기 수수료 수익만 하면 돼요. 나머지 발생하는 돈은 다 이 원래 본인인 위탁자한테 다 정산받을 돈이니까 얘가 수익 발생할 거는 마지막에 동정산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수료만 이쪽에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비용은 발생할 게 없어요. 광고비 2만원 발생했다? 얘는 상대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뭐 미지급 비용 뭐 이 정도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대리인이 현금 2만원을 지출하고 얘는 이제 나중에 본인한테 받아야 되죠. 미수금 이렇게 하면은 적절하겠죠. 예, 이제 그 12월 25일 보죠. 12월 25일 W 판매는 위 제품 중에 6개를 9만원에 판매하였다. 처음에 이게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10개인데 그 중에 6개를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와 광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S에게 송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돈을 정산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하면은요, 6개의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되죠. 얼마에 팔았다고 돼 있나요? 9만원에 팔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6개를 9만원에 팔았다. 6개를 9만원에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받을 채권이 9만원이죠. 채권이 9만원이죠. 채권이 9만원인데 이 채권이 정산돼야 되겠죠. 예, 정산할 게 뭐가 있나요? 일단 여기 그 미지급 비용 2만원 이렇게 그 대리인이 지급했는데 원래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미지급 비용 털어야 되겠죠. 미지급 비용 2만원 털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본인이 대리인한테 수수료 줘야 되죠. 수수료가 얼마라고 돼 있나요? 판매 대금의 20%를 주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채권 정산할 거 가운데 수수료로 그 대리인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할게 9만원에 20% 18,000원이 인식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네, 돈이 들어오겠죠. 이게 칸이 좀 복잡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겠죠. 나머지 돈이 들어오겠죠. 나머지 얼마 들어오나요? 자, 9만원 있고, 그 다음에 그 광고한 돈 정산할 게 2만원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리인 수수료 정산할 게 있죠. 20%라고 했으니까 18,000원. 차감하면은 52,000원 돈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52,000원 들어오고, 현금 52,000원 들어오고, 채권 9만원이 사라진다. 이런 회계처리 할 수 있겠죠. 책에서는 아마 요 채권 9만원하고 요 채권 9만원을 약분해가지고 요 나머지만 이렇게 회계처리 했을 거예요. 똑같은 회계처리예요. 책에 있는 회계처리하고 요 회계처리가 똑같은 회계처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인식해줘야 되겠죠. 여기 10개가 6만원이었는데 6개면은 재고 몇 개나 나가는 건가요? 6개인데 그럼 하나에 6,000원씩 해가지고 6개면 36,000원 재고가 사라지고 같은 금액을 매출원가로 반영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대리인 회계처리를 보면은 광고비 2만원은 정산받을 채권이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되면은 9만원 돈 유입되는데 일단 미지급금 부채를 인식하고, 그리고 미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본인한테 52,000원 보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미수금 2만원 정산해줘야 되죠. 자기가 받을 채권 정산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자기 수익으로 18,000원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산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제 71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714페이지에 할부 판매라고 있습니다. 할부 판매라고. 네, 할부 판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할부 판매는 뭐 앞에 이제 그 현재 가치 설명할 때도 등장했고 유형 자산에서도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등장하고 있죠. 네. 자, 할부 판매. 기업이 물건을 파는데 누구한테 할부 판매하나요?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할부 판매하죠. 왜냐하면은 돈을 나중에 이렇게 장래에 받을 거기 때문에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할부 판매를 하지는 않죠. 신용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아예 거래하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회계에서는 간주해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에 재화는 나갔고 돈 받을 건 확실하고 그럼 수익 인식의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714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줄에 할부 판매에서 판매 시점에는 대가의 현재 가치를 판매 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왜 대가의 현재 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하나요? 뭐 1년 후에 만원, 2년 후에 만원, 3년 후에 만원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조건으로 할부 판매했다고 하면은 그 돈의 시간 가치가 그 장래 그 가치하고 지금 가치하고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반영해 줘야 되죠. 거기 714페이지에 그림이 있네요. 그래서 장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줘야 된다. 여기 현재 가치 계산할 때 뭐 내재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라는 거 적용한다. 내재이자율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 중 명확한 것을 내재이자율. 그래서 동그라미 1은 보면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이자율. 돈을 장래 3년간 매년 말 만원씩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3만원을 총 회수하기로 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신용도를 가지는 기업이 그렇게 3년 분할해서 받는 그런 그 채권을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 거기에 적용될 이자율이 몇 %냐 그걸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2는 보면은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를 재화나 용역의 현금 판매 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할부 판매가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일시에 주고 물건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에서 얘가 얼마에 팔리느냐 그 금액하고 장래에 받기로 한 돈 할부 거래에서 장래에 받기로 한 돈 두 개를 이퀄 시키는 R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유효이자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 명확한 걸로 회계 처리한다. 715페이지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네요. 거기 보면은 장래에 받을 명목금액의 합계가 있고요. 그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가 있을 텐데요. 이 현재 가치로서 제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이 현재 가치로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고요. 장래에 받을 명목금액하고 제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금액하고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보느냐?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죠. 장래 기간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정액법 그건 안 되고 유효이자율법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왜 할부 판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가령 이제 장기 매출 채권 그 현재 가치로서 장기 매출 채권 등의 채권이 인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금액으로 이제 매출을 인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수익 인식이기 때문에 제품이 나가면서 매출원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유형자산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나요? 채권이 있고
유형 자산이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그거는 순액 처리죠. 요거하고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그 기계장치가 나가면서 기계장치 처분 이익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있죠. 자, 7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보면은 케이스 4가 있습니다. 케이스 4. X1년 1월 1일에 이 전자는 제품 원가 20만원짜리예요. 이거를 고객에게 인도하였는데 대금은 인도 시점에 현금 10만원을 수령하고 매 연말 만원씩 10만원씩 3년간 수령하는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금은 인도 시점에 현금 10만원 그리고 매년 말 10만원씩 3년간. 그럼 돈을 10만원씩 몇 번 받는 건가요? 총 4번이죠. 4번. 이게 지금 인도 시점에 10만원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매년 말 3년간 10만원 받는다. 이러니까 10만원이 4번 들어오는 거죠. 10만원이 4번 들어오는 거예요. 한편 이 전자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은 10%이며 뭐 평가계수는 아래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면은요, 회계 처리를 하면은요, 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일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일까? 제로 시점에 현금 10만 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말 3년에 걸쳐서 10만 원을 3번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현가 측정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 3개는 현가 측정해야 되거든요. 유사한 신용도를 가지는 회사의 이자율이 10%다. 그럼 1년 말에 받는 거는 1.1에 나누어주고 1.1로 나누어주고 2년 말에 받는 건 1.1의 제곱 3년 말에 받는 거는 1.1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게 248685 요게 248685 이렇게 되고요. 그럼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제로 시점에 받은 금액하고 합해가지고 348685 이게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 248685 이게 그 매출 채권은 지금 이렇게 제로 시점에 248685인데 이게 10%로 할인해 가지고 요 값이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속 10%로 올라가죠. 근데 1년 말에 10만원을 회수하기 때문에 1년 말에 10만원을 회수하기 때문에 얘가 248685에 곱하기 1.1 248,685 곱하기 1.1이 됐다가 빼기 10만원 하면은 1년 말에 요게 채권이 요게 제로 시점 1년 말인데 1년 말은 173554 이렇게 되고요. 다시 얘가 10%로 이렇게 올라가죠. 곱하기 1.1 빼기 10만원. 그러면 90909가 돼요. 이 포인트는. 그 다음에 얘가 또 10% 올라갔다가 10만원 회수하면 이제 빵이 된다는 거죠. 요 금액은 요 시점에 요 금액은 장래 회수 예상액 요 금액에 10% 할인한 거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좀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자, 회계 처리 해볼까요? 회계 처리 해보면은 자, 그 최초에 1년 초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1년 초에 어떻게 회계치를 해야 되나요? 현금 10만원이 들어오고 채권 248685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네, 두 개 합해서 348685. 자, 1년 말에는 얘가 이제 10% 가치가 증가하죠. 이 시간 가치 증가를 이자 수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 10% 24 869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현금 10만원을 회수하죠. 양자의 차이만큼 양자의 차이가 심하네요. 채권 회수를 인식해 줘야 되겠죠. 채권 상각액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75131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그 요구사항 두 번째는 보면은 이 거래가 이 회사의 X1년, X2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X1년만 보도록 할게요. 자, X1년 손익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 예, 여기 뭐 하나 빠졌죠? 매출원가가 인식돼야 되는데, 예, 매출원가가 인식돼야 되죠. 제품 20만원이 나가고, 예, 매출이 있으면 제품이 나가면서 매출원가가 인식돼야 되겠죠. 1년 초에 20만원짜리 이렇게 해야지 완전하겠네요. 그래서 문제 요구를 보면 X1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시오. 그래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348,685, 그 다음에 2486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20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요거 한 값이 정답이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부 판매를 받고요. 이제 71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717페이지를 보시면은 반품 조건 판매라고 있어요. 반품 조건 판매. 반품 조건 판매. 앞에서 이제 그 위험과 효익이 상대방한테 넘어가야 된다.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위험이 여전히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판매했는데 반품 예측이 어렵다. 그러면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겠어요. 불확실성이 위험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죠. 이럴 때는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겠고요. 물건을 팔았는데 뭐 예를 들면 경험상 과거 경험에 따르면 매출의 한 30% 반품된다. 이렇게 반품 추정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 반품 추정이 가능한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 경험상 통계에 따르면은 매출액의 30%는 반품이 된다. 이렇게 반품 금액이 추정되는 그런 경우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요. 단 반품에 따른 순자산 감소 예상액은 충당부채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 717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구매자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의 판매에서는 판매자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세 번째 줄에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반품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반품이 더 이상 없을 거죠. 그러니까 판매된 거하고 반품될 거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그 다음 이와 달리 있겠죠. 반품 조건의 판매에서 과거의 경험 등으로 미래의 반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반품을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 반환 금액은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분기를 한번 보면은요, 반품 금액 추정이 가능한 경우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이제 반품 예측 단계, 보통 결산할 때죠. 결산할 때, 예, 결산할 때, 예, 결산할 때, 그냥 12월 31일이라고 쓸까요? 12월 31일. 연도 중에 회계 기간 중에 물건 판매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현금이 유입되고 가령 뭐 현금 1,000원이다. 그리고 이제 매출을 인식했겠죠. 매출 1,000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복잡하니까 예전에 그 제가 회계 원리 배울 때 저를 가르친 그 교수님이 이제 송자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다 오신 분이라 가지고 분계를 할 때 이렇게 영어로 분계를 했었는데요. 네, sales 이렇게 물건을 현금 1,000원 받고 팔았다. 캐시 1,000원, sales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고가 나가겠죠. 네, 재고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다. 500원 나가고 인벤토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CGS를 인식하겠죠. 이렇게 회계처리 할 거예요. 자, 12월 31일 반품이 예측된다. 반품이 예측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품이 30% 예측된다 라고 하면은, 반품이 30% 예측된다 라고 하면 일단 여기 이제 그 수익 인식한 거를 각각 이렇게 30%를 수익과 비용 인식한 거를 30% 조정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30%다. 그 세일즈 30% 취소해 줘야 되겠죠. 예. 300원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GS도 30% 똑같이 이렇게 취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CGS 150원 이렇게 취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이 반품으로 인한 손익의 효과는 제거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판매한 거 가운데 이제 반품이 있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자산이 정산되는 그런 게 있죠. 요 재고자산이 다시 들어올 거죠. 반품되면 재고자산이 들어올 거죠. 그리고 돈 받았던 현금 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을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회계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현금 나간 게 아니고 재고자산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 300원 그 다음에 여기 150원 그 순액에 해당하는 순액이 150원이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이 두 개 반품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 그 순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요. 충당부채라고. 그래서 150원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반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반품이 발생하면 비로소 이제 재고가 들어오겠죠. 반품 발생해서 그럼 재고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 돈 내줘야 되죠. 비로소 이제 돈 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를 또 움직이면 되나요? 앞에서 충당부채 설정했던 거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되죠. 감소시켜 주면 되죠.
충당부채 설정했던 거를 감소시켜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충당부채는 반품으로 인한 추가적인 그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재고자산이 움직이면서 운반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재고자산이 고객한테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 재고자산 가치가 감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송비나 재고자산 감액에 대한 예측 해당 부분을 또한 이렇게 뭐 반품 비용, 그 다음에 반품 충당부채 이렇게 잡아야 되겠고요. 실제로 반품이 발생해가지고 돈을 지출하게 되면은 이 충당부채를 삭감해 주고요. 그리고 혹시 과거에 설정한 충당부채가 부족했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반품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런 회계처리인데요. 예, 케이스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품 조건 판매. X1년 12월 사업을 개시한 Y공업주는 제품을 반품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은 제품별로 상이한데 제품 구입 후 50일 이내의 기간이다. 그리고 모든 제품의 원가율은 70%이다. 자, 그래서 X1년 12월 판매된 제품은 총 80만원 모두 현금 판매이다. 12월 중 아직 반품은 발생하지 않았고, 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요구사항을 보면은 매출로 인한 반품 가능성 예측이 어렵다고 가정하고 X1년 분기를 제시하시오. 반품 가능성 예측이 어렵다 이러면은 위험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매출을 인식하면 안 되고 그 거래와 관련해서 받은 돈은 부채로 인식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매출로 인한 반품 가능성 예측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판매 금액 80만원 예,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거 선수 수익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죠. 예, 부채로 인식하고요. 12월 중 반품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12월 말 현재 반품 기간이 종료된 것은 매출액 기준으로 30만원이다. 그럼 30만원만큼은 반품 기간이 종료됐으니까 이 선수 수익을 취소하고 매출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매출로 인식한 부분은 매출원가를 또 인식해 줘야 되겠죠. 모든 제품 원가율은 70%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가율은 이제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GS가 있으면은 두 개를 차감하면은 이익이라고 하죠. 원가율이 70%다. 예. 매출 원가율, 정확한 명칭은 매출 원가율이죠. 그래서 매출이 100이고 CGS가 70일 때 매출 원가율 7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재고자산이 CGS로 반영돼야 되는데 인식할 금액은 매가의 70% 금액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산이 돼야 되겠고요. 선수 수익 가운데 30만원 이렇게 빠져나가서 기말 현재 선수 수익이 50만원 남았죠. 이건 어떻게 정리될까요? 내년도에 가서 또 정리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두 번째는 보면은요. 요구사항 두 번째는 매출 관련 반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X1년 말 현재 반품 예상 금액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반품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그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12월 중에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현금 8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게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매출을 인식하는 거죠. 물론 일부 불확실한 부분은 취소돼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기말에 조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S를 인식해 줘야 되는데, 재고자산이 나가고, 원가율이 70%다. 그러면 56만원 재고가 나가고, CGS가 56만원 인식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말 현재 반품 예상 금액 20만원이다. 그래서 12월 31일 회계 처리를 하면은 반품 예상이 매출액 기준으로 2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매출 인식한 거 가운데, 매출 인식한 거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네요. 20만원만큼 이게 취소돼야 되겠죠. 수익은 확실한 것만 인식돼야 되고 20만원만큼 반품될 예정이다. 그럼 수익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게 매출이 20만원 취소돼야 되겠고요. 매출이 취소되면은 CGS도 취소돼야 되죠. 비용이라는 게 수익에 대응돼서 희생된 금액인데 수익이 취소되면은 당연히 CGS도 취소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70% 14만원 취소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반품이 확정된 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반품 예상 금액이 2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을 움직이지 않고 그 순자산 변동 예상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줘요. 그래서 충당부채 인식할 금액은 매출 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6만원을 충당부채 인식해주고요. 그리고 반품으로 예상되는 지출은 운반비하고 포장비 2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반품 비용, 그 다음에 충당부채 이렇게 반영해 줘야 되죠. 반품으로 운반비, 재고자산 감액 이런 것들 2만원 예상된다. 그래서 2만원만큼 반품 비용을 인식하고 충당부채를 2만원 반영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반품 충당부채로 인식될 금액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품으로 인해서 순자산 감소가 얼마 생길 것인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순자산 감소가 얼마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운반비나 재고자산 감액과 관련해서 그 순자산 유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에 2년 1월 및 2월 달에 실제 반품은 매출액 기준으로 15만원이다.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반품이 15만원 반품됐다고 이야기해요. 이 반품 너무 많이 예상한 거네요. 20만원 예상했는데 실제 반품이 일어난 거는 15만원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어쨌든 15만원만큼 이렇게 반품이 일어났다. 그럼 반품이 일어난 만큼 현금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현금 15만원을 고객한테 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들어오겠죠. 이게 원가율 70%니까 10만 5천원의 재고자산이 유입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에 해당하는 충당부채를 이렇게 감소시키면 되겠죠. 이 차이에 해당하는 충당부채 4만 5천원을 여기 6만원 가운데 4만 5천원을 빼오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직전연도에 충당부채를 지금 4만 5천원 정도 이렇게 설정했으면 적절했을 텐데 너무 과도하게 설정했어요. 그래서 충당부채를 4만 5천원 과다하게 계산되고 비례적으로 매출하고 CGS도
같은 비율로 과다하게 취소했던 거죠. 그럼 그 취소했던 거를 다시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과다하게 계상했던 부분을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과다하게 취소한 부분을 다시 살려주고요. 거기와 관련된 CGS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충당부채 남은 거를 없애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분계는 기말에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을 그대로 반대 분계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충당부채가 여기 15,000원 너무 많이 잡았다. 그래서 취소시켜주고, 이거와 관련된 매출하고 그 다음에 그 CGS를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출로 인식될 금액은 이게 이제 이익률에 해당하는, 매출 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얘가 이익률이 3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요게 30%이려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매출이 매출이 얼마면은 되나요? 매출이 5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 5만원, 그 다음에 CG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된 거네요. 그래서 매출 예상하는 때, 반품을 예측하는 때에 매출을 취소하고 관련 CGS를 취소하고 매출 총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순자산 유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부채 이렇게 인식하고, 실제 반품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순자산 변동이 현금 나가고 재고자산 들어오고 이렇게 순자산 변동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충당부채 취소시키고, 지금 충당부채를 너무 많이 이게 매출이나 CGS나 충당부채나 너무 많이 계상한 거죠. 그래서 많이 계상한 만큼 이제 반대로 분계를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품 관련 지출은 21,000원 발생했다고 이야기해요. 반품 관련 지출이 21,000원 발생했다. 그러면 현금 21,000원 나가고, 이와 관련해서 미리 비용을 인식했었죠. 비용 2만원 인식하면서 충당부채 2만원 인식했었어요. 그래서 요 충당부채를 이제 없애주면 되겠죠. 충당부채 2만원을 없애주고요. 과소 계상했네요. 충당부채를 정기에 과소 계상했어요. 1,000원만큼 과소 계상했어요. 그래서 요 1,000원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반품 비용, 추가적으로 반품 비용이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5 반품 조건 판매를 봤습니다.